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박세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추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추의 생육 특성이랑 그런 그 생육 특성의 기인에서 중점적으로 영양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이 배추에 어떤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칼슘과 붕소는 배추에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배추는 이제 혼행성 작물이죠. 18에서 20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름에 배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다 좀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하시는 거잖아요. 좀 서늘한 기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결구 저고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15에서 18도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배추 같은 거를 시설 재배하시는 경우도 결구 하시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강한 빛에서는 초기에 잘 자라지만 결구는 이제 약광에서 촉진이 된다. 결구는 결국에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건도 조금 약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결구 시에는 다량의 물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결국에 배추가 결구되는 시기 즈음에 저희가 또 이제 웃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웃거름 공급하는 시기는 또 밭에 이제 물을 대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에 물 대주는 거랑 결구는 밭에 물 대주는 게 결구 쪽에는 좀 이로운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을 배추 파종을 하시는 거는 이제 남부지방은 8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파종 시작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중부지방은 8월 중순에서 상순에 파종을 시작하시고, 정식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은 9월 중순부터 이제 정식 시작하시고, 중부지방은 9월 상순부터 이제 정식을 준비하시는 거죠.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배추를 키운다라기보다는 배추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는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따라서, 그러니까 양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환경에도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양분도 많이 필요를 하고, 그러니까 비료도 잘 제때 적합한 비중을 잘 줘야 하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니까 농약도 잘 방제를 하셔서 좋은 배추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추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추는 정식 이후에 한 20일 정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프 확인을 하시면은 저희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놨잖아요. 38일, 뭐 40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부터 양분의 필요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전후로 급격하게 양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추를 파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식이랑 저희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정식하고 나서 한 20일차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양분이 급격하게 배추가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웃거름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배추 하시는 분들, 특히나 가을 배추 하시는 분들은 웃거름을 적게는 2번, 뭐 많게는 뭐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작 시기가 20일. 20일부터 시작하셔서 한 20에서 25일 간격으로 계속 추비를 하시다 보면 3번 내지 4번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나오고 이제 수확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게 지금 추비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파종 이후 40일, 정식 이후 20일부터 그래프에서 보듯이 많은 양분들이 필요하다. 해당 시기에는 많은 양분과 함께 많은 물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웃거름을 중점적으로 주시면서 배추의 영양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칼륨, 질소, 칼슘 전부 다 이 40일 기점으로 해서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추가 실제로 20일부터 많은 양의 양분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는 형태의 비료가 이 배추의 생육에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계속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조금 작용이 늦는 다른 류의 비종들 있잖아요. 그런 비종들을 20일에 맞춰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용해도도 떨어지고 토양 내 이동성도 떨어지고, 뭐 작물 내 이동성은 양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양에서 뭐 휘산도 될 거고 토양이랑 고정도 될 거고 토양에서 용탈도 될 거고,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는 비종들이 정식기 이후 20일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배추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 배추의 중점 관리 시기에는 좀 속효성, 칼륨, 질소, 칼슘 등이 포함된 비료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는 용해도가 어쨌건 좋은 비료가 공급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밑거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웃거름 할 때는
뭔데 요거는 이제 자료에 안 나오긴 한데 논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배추 농사 지을 때 뭐 배추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이제 뭐 비료값이 이제 부담이 되신다, 비료값이 비싸다, 뭐 좋은 비료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농경비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고랭지가 제일 비싸겠죠. 왜냐면 고랭지는 그만큼 더 비료도 잘 넣어야 되고, 왜냐면 배추의 생육저온이랑 안 맞잖아요. 아까 생육저온이 18에서 20도라고 했는데 고랭지는 아무리 높은 지대에 있다고 하지만 가을 배추, 월동 배추랑 비교했을 때 어쨌건 생육저온이 안 맞으니까 방제에도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거 고려를 하더라도 고랭지랑 뭐 가을 배추랑 평균 내서 배추를 평당 저희가 농경비를 생각을 해보면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료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 생각을 해보면 비료 뿌리는 비용이 이제 저희가 웃거름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웃거름을 커버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평당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뭐 5,000원에 200원만 잡더라도 4% 되는 4% 정도의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그 비용 때문에 배추가 못 먹는 형태의 비료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저희가 지금 농사 짓는 목적은 좋은 배추를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좋은 배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좀 이제 빨리 녹는 용해도가 좋은 형태의 비료가 꼭 공급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생류 활성 물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이제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점 관리 시기에는 비료를 양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별개로 또 이제 생류 활성 물질을 적량을 중요한 시기에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배추는 만드는 거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생육 저온이 확보되는 건 맞지만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일교차가 좀 높아진다라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배추가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배추 비대도 좀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을 거고, 배추 결구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물질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스트레스 완화하는 물질이 바로 이제 생류 활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배추가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좀,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세포 속에서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고, 이제 그 활성산소가 이제 작물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뭐 결구도 잘 안 되고, 속도 엉성하게 되고, 수확량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랑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생리활성 물질은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바이오트랙이라는 저희 제품입니다.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인데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붕소랑 아연, 뭐 질소, 칼륨, 생리활성 물질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이제 연면 시비로 공급을 해보았습니다. 뭐 헥타르 3,000평에 1리터 공급한 실험군도 있었고, 이제 3,000평에 3리터 공급한 실험군도 있었는데, 이제 관행에 비해서 배추의 수확량이 12%에서 16% 증가한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칼슘이랑 붕소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배추에 필요한 양분들 흡수 그래프잖아요. 이 흡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K라고 써있는데 이건 칼륨, 뭐 갈이라고도 하죠. 칼륨. 두 번째 N이라고 써있는데 질소죠. 세 번째가 이제 칼슘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비료 3요소 하면은 뭐 질소, 인산, 칼륨 이래가지고 세 번째가 인산일 것 같지만 실제로 칼륨과 질소 다음에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 이제 칼슘이다. 그래서 배추 칼슘 결핍 굉장히 좀 심각하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칼슘 공급은 꼭 해줘야 되고, 칼슘 결핍 때문에 저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병해충에도 좀 취약하고 무름도 쉽게 오고, 밀도, 내엽이랑 외엽이 좀 그 밀도 자체가 좀 떨어져가지고 속이 무름까지는 아니어도 속이 꽉 차지 않은 배추 같은 거 생산되는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칼슘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 무름병 같은 경우도 이제 칼슘 결핍으로 무름병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칼슘도 꼭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칼슘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토경시비, 그러니까 밑거름도 하셔야 되고 웃거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칼슘 결핍이 오는 그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는 당연히 연면시비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도 배추에 마찬가지죠.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제 외엽이랑 내엽 비교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십니다. 결국에 칼슘은 양분의 이동 속도, 작물의 체내에서 칼슘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이제 끝부분, 결국에 뭐 끝석음 같은 증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외엽에는 칼슘이 충분한 양의 레벨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엽 쪽에 이제 칼슘은 외엽에 비해서 좀 많이 적거든요. 칼슘이 재이동, 재분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의 외엽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내엽에서 부족한 증상이 이렇게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엽에 이렇게 검은 점 박히고 뭐 천천히 이제 작물들이 무르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칼슘 결핍인데요. 이런 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의 이동 속도 때문에 이제 내엽에 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는 바꿔서 말하면 칼슘이 이동이 늦으니까 좀 이런 식의 칼슘을 공급해야 된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다 연면시비로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에 넣는 게 중요하니까 밑거름 하실 때부터 꾸준하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별개로 칼슘 주신다고 석회 물을 이제 배추에 주시는 농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소 증상을 해결하려고 어느 정도 작물을 코팅하는 거지 작물에 제대로 된 칼슘의 형태를 공급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꾸준하게 토경시비, 밑거름부터 칼슘이 들어가게 꾸준하게 토경시비를 통해서 칼슘을 반드시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결구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죠. 그때는 연면시비를 꼭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칼슘 이동성이 느리니까, 작물의 이동성이 느리니까 그 시기에 칼슘 넣어주는 것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뭐 칼슘 결핍 증상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니 칼슘은 토경시비로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생육 후반기 이제 결구가 되는 시점부터는 연면시비를 열심히 칼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형태로 연면시비를 열심히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야라비타 바이오트랙 말씀드렸던 거는 칼슘 제품이 아니라 질소랑 칼륨이랑 아연이랑 붕소랑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생리활성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결구될 시기쯤에 이제 칼슘을 공급한 형태의 영양제로는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칼슘 마찬가지로 칼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붕소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칼슘이랑 붕소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배추과 작물들, 그러니까 십자학과 작물들이죠. 배추도 그렇고 뭐 무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붕소 결핍 증상이 좀 쉽게 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제 붕소 결핍 증상인데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양의 붕소를 잘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붕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칼슘이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칼슘이 뭐 세포 내에서 이제 펙틴 결합을 만드는데, 그 펙틴 결합에 이제 붕소가 같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칼슘의 작용에 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추에 중요한 칼슘을 공급을 할 때 붕소도 같은 형태로 공급이 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칼슘을 충분하게 넣었지만 붕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팁번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의 작용을 돕는 붕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붕소가 같은 형태로, 칼슘과 붕소가 같이 들어갈 때 붕소가 칼슘의 역할을 도와줘서 칼슘 결핍 증상인 팁번이랑 무름, 뿌리옥병은 사실 칼슘 결핍의 증상은 아닌데 어쨌건 이것도 병의 축이니까요. 팁번이나 무름이나 뿌리옥병 같은 경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다 라고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